한국 관광객마저 떠나간 태국은 한국이 필요 없다며 고집을 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의 관광업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일만 남았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태국에서 중국인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의 대학교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밀리예요. 오늘은 글로벌 관광 안전학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이 수업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업 중 하나인데 전 세계의 관광 동향과 각 나라의 관광 안전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세계 각국의 관광 위험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국가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현재 관광객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중동의 분쟁 지역, 그리고 최근 들어 특히 주목해야 할 동남아시아의 특정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동남아시아 지역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동남아시아를 배낭여행의 성지처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라오스에서 미국인 관광객 3명이 마약 조직에 납치되었다가 다행히 구조된 사건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호주인 관광객 부부가 오토바이를 탄 강도들에게 피습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심각한 건 단순 강도나 절도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사례가 무려 127건이나 발생했어요.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납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 관광객들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죠. 프로젝터 화면에는 각종 현지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작년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온 젊은 여행객 둘이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한 달 만에 구출된 사례도 있었어요. 이들은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납치됐었죠. 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는 점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죠.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니 관광객 대상 범죄가 무려 47%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광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베트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호치민시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범죄 사례들을 보시면 매우 충격적인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미국인 관광객이 호치민 시내 벤탄 시장 근처에서 오토바이 강도들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범죄가 단순 절도를 넘어 폭력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호치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디스트릭트 1이라고 불리는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죠. 심지어 한 달 전에는 일본인 관광객 일행이 현지 조직 폭력배에게 감금된 채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도 있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는 호치민의 지도가 나타났고 범죄 다발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우려되는 점은 최근 들어 나이트 투어를 이용한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야간 투어를 제안하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금품을 갈취하는 수업이죠. 지난주에도 호주인 배낭여행객 3명이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교실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교수님은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베트남의 사례에 이어 필리핀의 관광객 대상 범죄도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들이 나타났고 그 밑으로 최근 발생한 범죄 통계가 이어졌죠. 필리핀은 아름다운 해변과 친절한 현지인들로 유명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세부나 보라카이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조차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때였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한층 더 진지해지셨죠. 하지만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이에요.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는 중국 배우 왕싱의 사진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 옆으로는 구출 직후 찍힌 충격적인 사진도 보였죠. 머리카락이 모두 밀린 채 수척해진 얼굴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배우는 드라마 캐스팅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가 납치되어 미얀마 국경지대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납치된 지역이 미야와디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조직폭력배들의 소굴로 악명 높은 지역이에요.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다행히 태국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7일 만에 구조될 수 있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왕싱은 구출 직후 가진 짧은 인터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많은 말을 잊지 못했죠. 현재는 안전하게 귀국했지만 주변인들의 말로는 그의 정신적 외상이 매우 심각해 예전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대 중국인 모델 양쩌치도 비슷한 수법으로 납치되었다가 구조되었죠. 인터뷰 영상을 보며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더욱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유사한 수법의 실종자 수가 무려 174명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확인된 사례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필기를 하다 말고 잠시 멈췄어요.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징은 매우 조직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납치가 아닌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들은 주로 관광객들을 노리는데 특히 부유해 보이거나 몸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노린다는 특징이 있죠. 프로젝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각각의 사건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죠. 더구나 이러한 범죄들이 주로 발생하는 미야와디 지역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이 맞닿아 있어 수사가 쉽지 않고 현지 범죄 조직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태국 현지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죠. 이러한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태국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춘제는 중국의 전통 명절입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작년 춘제 연휴 기간에만 약 8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녀갔고 그중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약 180만 명에 달했어요. 이들이 태국에서 소비한 금액만 해도 약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하지만 이번 춘제 연휴를 앞두고
태국행 항공권과 호텔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예약 취소율이 평년 대비 78%나 증가했죠. 방콕 시내 호텔들의 예약률은 평소 춘제 기간의 90% 이상에서 현재 30%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에 따른 태국의 예상 관광 수입 손실액이 약 15억 달러, 약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네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웨이보와 위챗 등 중국의 주요 SNS 플랫폼에서만 해도 관련 게시물이 38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게시물들이 태국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교수님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검색량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 여행 위험, 태국 납치, 태국 관광 취소 같은 키워드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태국의 관광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태국에서 온 여학생이었죠. 네, 수타리 학생 말씀하세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건 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예요. 미얀마 국경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태국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일부러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을 줄이기 위해 퍼뜨리는 허위 소문일 뿐이에요. 수타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타리 학생, 실제로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죠. 그때 한국 유학생인 서희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어요.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게다가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 운영과 불법 약 유통 등 각종 행위도 적발됐죠. 수타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이 먼저 태국을 버렸잖아요.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생긴 것도 당연하죠. 교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잠깐만요.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위협과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방콕 시내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하는 사례도 있었고, 한국 관광객들을 노린 특수 절도 사건도 늘어났어요. 교실은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태국 여행이 급감하자 태국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왕싱 사건으로 인해 그마저도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수타리는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통계자료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현재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광객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악화된 태국의 관광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죠.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방콕과 파타야의 상인들은 연일 정부를 향한 거센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한국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많은 상인들이 중국의 춘제 연휴만을 기다리며 버텨왔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텅 빈 관광지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하지만 이번 왕식 납치 사건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상인들은 더욱 큰 불안에 떨고 있죠. 특히 카오산로드와 같은 관광 상권의 상인들은 이대로라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졌죠. 한국인들이 소비력도 높고 매너도 좋은 관광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며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타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이런 첨예한 갈등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무거운 침묵을 깨고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 관광산업의 최근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은 2019년까지만 해도 연간 4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었어요. 프로젝터에는 연도별 관광객 통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관광산업의 중요한 축이었죠. 매년 약 180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찾았고 1인당 평균 소비액도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에 태국 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중국인 취향에 맞게 개편했죠. 실제로 작년 3분기까지는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지셨어요. 그러나 최근 발생한 왕식 납치 사건과 잇따른 중국인 대상 범죄로 인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태국 여행에 대한 안전 경고를 발령했고 중국의 주요 여행사들은 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어요. 교실 안에서는 작은 탄식이 들렸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태국의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데 현재 주요 관광지의 호텔 예약률은 평소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수많은 관광 관련 사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죠. 화면에는 썰렁한 방콕 시내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태국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광객 특별보호구역 지정, 관광경찰 인력 보강, 24시간 긴급신고 시스템 구축 등이죠. 하지만 이미 실추된 관광지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결국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광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국가 간의 신뢰와 안전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그것을 잃을 때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수타리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한 부정의 기색이 느껴졌죠. 저는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번 춘제에는 분명 많은 중국인들이 태국을 찾을 거예요. 지금 예약 취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인들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예약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태국만큼 물가가 저렴하고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번 사건들은 분명 경쟁 국가들이 퍼뜨린 과장된 소문일 뿐이에요. 교실 안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수타리의 주장은 너무나도 현실성 없어 보였거든요. 교수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프로젝터의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수타리 학생,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태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관광객 감소가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신뢰 붕괴 상황이에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지난 한 달간 태국 관광 예약 취소율이 전년 대비 3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춘제 기간 예약은 78%가 취소됐고 새로운 예약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시적인 예약 취소를 넘어서 태국의 관광지로서의 안전도와 신뢰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글로벌 여행 안전도 평가에서 태국의 순위가 한 달 만에 28계단이나 하락했어요. 이는 태국 관광 역사상 유례없는 하락폭이죠. 수타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게다가 중국 정부가 자국민 여행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991년 태국 관광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처음 내린 조치예요. 이런 상황에서 춘제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수타리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아마도 자국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 발언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논의가 다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관광산업은 한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광산업의 성공은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나 맛있는 음식, 저렴한 물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관광객의 안전과 그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환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배우게 됐죠. 더불어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태국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 취임 이후 관광객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세죠. 교수님은 최근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관광 수입에만 집중한 나머지 관광객들의 안전 문제를 등한시했어요. 특히 미얀마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죠.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이 지역의 불법 카지노와 범죄 조직들을 암묵적으로 방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악화되는 태국의 치안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패통탄 친나와 총리 취임 이후 관광경찰 인력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관광객 보호를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같은 대규모 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실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타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죠.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수업을 되새겨 보았어요. 한 나라의 관광 산업이 얼마나 섬세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죠.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작년에 계획했다가 취소했던 태국 여행이 떠올랐거든요. 당시에는 부모님의 만류로 취소한 것이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수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만두기로 했어요.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쌀쌀한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오늘 수업은 끝났지만 관광산업과 국가 이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사라지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던 태국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을 상대로 위협을 가했던 행동들이 실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는 끔찍한 사건까지 이어진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들이 사라진 태국을 보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쇼핑몰에서 밥을 먹던 한국인이 갑작스런 총소리를 듣고 급히 도망칩니다. 그러자 쇼핑몰은 아수라장이 되고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이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닌데요. 최근 한국과 비교되는 이 나라의 인식은 점차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동안 중국에 가려졌던 사건들마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희매입니다. 동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이에요. 저는 세계 문화와 각국의 특색 있는 시민의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세계 문화와 시민의식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대되는 주제라서 더욱 설렘이 가득했죠.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학생들의 작은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교수님은 이번 학기 초부터 줄곧 세계 각국의 문화와 시민의식에 대해 흥미진진한 강의를 해주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 행동 분석과 문화 충돌이라는 제목이 떴죠. 최근 국제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각국 관광객들의 행동과 시민의식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해외 여행객들의 문제적 행동이나 무례한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죠. 한 번의 부적절한 행동이 순식간에 국제적인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한 관광객의 행동이 그 나라 전체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시민의식과 그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평소 교수님의 강의는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닌 현실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진행되곤 했거든요. 먼저 세계적으로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관광객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셨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세계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열심히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SNS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문제적 행동들을 다룬 게시물들을 자주 보았거든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특히 저 뒤쪽에 앉아있는 중국 교환학생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진 것이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문제적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1960년대 중국의 거리 풍경이 담긴 흑백 사진이 보였죠. 중국은 왜 이런 문제를 겪게 됐을까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물으셨어요. 몇몇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지만 확신에 찬 답변은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현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 대혁명은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오쩌둥은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홍위병들을 동원했죠. 이들은 공자와 같은 전통 사상가들의 사당을 파괴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마저 부정했어요.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의 전통 문화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 우서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예교 문화는 봉건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경방 문화도 사라졌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마저 자본주의적 발상이라며 거부당했어요.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진 도덕성과 공공의식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빠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았고 공동체 의식은 점점 약해져 갔죠. 특히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성장했어요. 이들이 바로 현재 해외여행을 다니는 주축이 되었고 그들의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했어요. 중국의 현재 모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이유로요. 어떤 나라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확신을 가지고 답하지 못했죠. 저는 노트북으로 최근 해외여행 관련 뉴스들을 빠르게 검색해 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나라를 찾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기사가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바로 태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필기를 멈췄죠. 태국이라니 정말 의외의 답이었어요. 태국은 오히려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옆자리의 친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태국이요? 관광으로 유명한 그 태국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대국 태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태국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중국의 14억 인구에 비해 태국은 7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당연히 해외여행객 수도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 관광객들의 문제만 부각되다 보니 태국인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인들의 여행 패턴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인들의 여행지 선택의 변화입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인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통계가 나타났어요. 태국인들은 최근 한국 대신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마카오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일본은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심사도 비교적 수월해서 많은 태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키무라 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한국을 안 가는 건가요? 한국은 관광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K-팝이나 한류 문화도 인기 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변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상황의 핵심이에요. 최근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범죄 증가로 인해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가 큰 문제가 되었죠. 2024년에는 제주도에서만 수백 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었답니다. 강의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죠. 이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다른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요. 과거 태국인들이 해외에서 일으켰던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2017년 일본 오사카성에서 발생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죠. 태국 관광객 일행이 오사카성의 400년 된 성벽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훼손한 이 사건은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태국 정부가 공식 사과까지 해야 했죠. 2022년 발리의 힌두교 사원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 관광객들이 발리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 중 하나인 브사키 사원에서 힌두교도들이 기도를 드리는 신성한 제단 위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현지인들의 종교적 정서를 무시한 채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죠. 이 사진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사건도 주목할 만해요. 싱가포르는 벌금 국가라고 불릴 만큼 공공질서 유지에 엄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태국 관광객들이 오차드로드와 같은 번화가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었죠. 한 관광객은 $1,000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NS에 싱가포르의 규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추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현지 문화와 규범에 대한 심각한 무시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어요. 특히 모든 사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태국 관광객들의 이미지는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으며 계속해서 필기를 이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교환학생 차리아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환영받는 나라라고요. 한국에 못 가면 어때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더 좋은 나라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태국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인데다가 해외에서도 환영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대국으로 불리는 거 아닌가요? 차리아의 말에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차리아 학생, 태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달 태국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70대 노부부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밀쳐졌고 이를 말리던 노부부의 아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모두 현지인이었죠.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방콕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 한국인 여성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총성이 울렸죠. 14살 소년이 무차별 총기 난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 여성은 겨우 도망쳤지만 순식간에 쇼핑몰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이 관광 대국인 건 맞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총기 사건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차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 태국만 지적하시는 거죠? 그때 옆자리에 한국 교환학생 태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사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태희 학생 말이 맞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관광객들이에요. 최근 국제관광협회에서 발표한 2024 세계 관광객 평가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을 차지했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첫째, 한국 관광객들은 SNS를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방문한 장소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베트남의 한 작은 카페가 한국 관광객들의 SNS 게시물로 유명해지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둘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심도 받게 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 한류 팬들의 새로운 성지가 되기도 하죠. 셋째,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쇼핑과 관광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아요. 고급 브랜드나 현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죠.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넷째, 한국 관광객들은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도가 높습니다. 현지 음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문화 체험에도 열정적이에요. 특히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매너도 바른 편이라 호텔이나 관광지에서도 환영받고 있죠. 실제로 세계 여러 관광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아시아 관광 동향 보고서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중국과 태국이 한국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특히 태국의 경우 관광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해외여행 문화는 아직 발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차리아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너무 깎아내리시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차리아 학생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더 심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죠. 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후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 저수지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사건은 태국 현지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고 양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태국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모두 태국인이었죠. 그들은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 사건은 태국의 관광 안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리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죠. 그리고 2024년 7월 방콕의 한 고급 호텔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위트룸에서 투숙객 6명이 청산가리 중독으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된 거죠. 모두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특히 이번 사건이 방콕에서도 최고급 호텔로 꼽히는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성급 특급 호텔에서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는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태국의 관광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끄고 교실의 불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지셨죠. 여러분, 왜 태국인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시나요? 이 질문에 강의실은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을 향했고 특히 차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교수님은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태국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196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해왔죠. 하지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과 관광객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키워드를 적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태국은 해외여행에 대한 교육과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태국 관광객들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고 현지 문화나 규범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특히 주목할 점은 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역사 유적지에서의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범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때 차리아가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저희를 중국인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교수님은 차리아의 반응에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어조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최근 국제관광객 평판 조사에서 태국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부 관광지에서는 태국을 작은 중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 관광지들에서는 태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과거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차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갑자기 차리아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전부 한국 때문이에요.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으니까 다들 화가 나서 이러는 거라고요. 우리도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다들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차리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감정도 격해져 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우리나라도 열심히 발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관광 산업을 키우고 경제도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입국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아세요?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희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다른 학생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환영해요. 일본은 90일이나 무비자로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도 우리를 받아주는데 왜 한국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차리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들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그 분노를 다른 곳에서 표출하게 된 거라고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차리아의 감정적인 폭발에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 나라의 정당한 입국 심사 강화 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보복성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태국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입국 심사 강화는 불법 체류자 증가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조치입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차리아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녀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거칠게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녀는 책을 챙겨 강의실을 뛰쳐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강의실 안에 울렸죠. 그녀가 떠난 후 강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의 관광 문화는 단순히 여행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교육, 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국민성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해외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그 나라 전체의 이미지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차리아의 분노 뒤에 숨겨진 상처, 그리고 한 나라의 관광객 평판이 어떻게 국가의 품격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강의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세계 시민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이렇게 태국 여행객들이 세계적으로 저지른 사건을 다룬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해외에서 다양한 사고들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태국 내에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건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각종 루머에 휩싸이고 그녀가 사라진 이유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에 보도됩니다. 도대체 중국 여배우는 어떻게 된 것이고 뉴스에 보도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 재학 중인 아리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오늘은 교수님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와 아시아 문화 강의가 있는 날이에요. 특히 오늘은 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강의라고 하니 더욱 기대되네요.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도 항상 그렇듯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득한 강의가 시작되었죠.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더 이상 한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K-팝과 K-드라마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는 국경이 무의미해졌어요. 현재 아시아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은 비교적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콘텐츠 제작 능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최근에는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강의실 안은 열기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제 옆자리에 한국 학생 은비와 중국 학생 아이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단연 중국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아이링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어요. 중국은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죠. 이는 곧 잠재적 소비자가 14억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화 한 편의 흥행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에요. 실제로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이링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저는 중국 베이징 출신인데요.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정말 대단해요. 지난해 중국 영화 시장의 규모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도 인수하고 있죠. 아이링은 잠시 은비를 곁눈질하더니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사실 K-팝이나 K-드라마가 성공한 것도 중국 시장이 받아들여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개방적이지 않았다면 한국 문화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중국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고 일부는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아이링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듯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은비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중국의 시장 규모는 대단하죠. 하지만 시장의 크기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작은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BTS,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을 배출했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시장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개방성 때문이 아닐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은비 학생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네요. 중국 시장의 규모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큰 위험도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검열과 통제는 창작자들의 자유를 제한하죠. 특히 연예인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천가성이라 불리는 연예인 규제 정책이 있어요. 정부가 정한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연예인은 방송 출연이 금지되죠. 또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쿼터제도 있어서 자국 제작 콘텐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작품의 상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더구나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품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죠. 할리우드 영화들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아이링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교수님께서는 이제 더 충격적인 사례를 소개하시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의 이야기입니다. 판빙빙은 2000년대부터 2018년까지 중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톱스타였어요.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로 판빙빙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녀는 중국 유명인 수입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 있는 배우였죠. 저는 판빙빙의 사진을 보며 감탄했어요. 할리우드 영화에도 출연했던 아시아의 대표 배우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18년 어느 날 판빙빙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탈세 문제로 시작됐어요. 2003년에 개봉한 영화 휴대폰의 주연이었던 아나운서 추이유가 SNS에서 폭로를 했죠. 판빙빙의 이중 계약 증거를 공개한 거예요. 영화 출연료 5천만 위안을 실제로 받고도 계약서에는 1천만 위안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꽤 복잡합니다. 2003년 휴대폰이라는 영화에서 시작됐어요. 휴대폰의 불륜 기록이 들키면서 일어나는 블랙 코미디였죠. 이 영화에서 판빙빙은 불륜 상대 역을 맡았는데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실제 모델이 추이유 본인이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15년이 지난 2018년 휴대폰이 제작 과정에서 이 오래된 악연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폭로 이후 판빙빙이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3개월 동안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죠.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구금됐다는 소문, 모든 것을 잃고 서방 세계로 망명했다는 소문, 심지어는 이미 사망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가 수입 랭킹 1위를 기록했던 배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서스펜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교수님, 또다시 아이링이 손을 들었어요. 판빙빙은 탈세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법적 처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답니다. 아무리 톱스타라도 예외는 없죠.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물론 탈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법적 절차라면 갑작스러운 실종이 아닌 조사 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3개월이나 연락이 두절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결국 판빙빙은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판빙빙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때 중국을 대표하는 톱스타였던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사과문을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당과 정부의 관용에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8억 8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여기에는 미납한 세금과 벌금이 포함됐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보이는 두려움,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더 큰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더 큰 정치적 스캔들의 시작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에 아이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으로서 연예인의 영향력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교수님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판빙빙 사건이 단순한 탈세 문제로 끝났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중국의 유명 부동산 재벌이자 현재 미국의 망명 중인 거원구이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판빙빙의 실종이 단순 탈세가 아닌 왕치산 부주석과의 스캔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순간 아이링이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그냥 망명자의 거짓 주장이에요. 우리나라를 음해하려는 의도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잠깐만요. 이번에는 은비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이링 씨, 당신은 왜 모든 비판적 의견을 다 거짓이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잖아요. 게다가 한 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3개월간 실종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거원구이의 폭로에 따르면 판빙빙은 왕치산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도왔다고 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판빙빙이 중국 고위층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중국에서 왕치산이라는 인물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중국 경제를 구한 해결사로 불렸죠. 당시 그는 중국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중국 정부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어요. 현재는 국가 부주석이라는 공식 직함 이상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설명하셨어요. 거원구이의 폭로에 따르면 판빙빙은 단순한 탈세를 넘어서 더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왕치산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영화 출연료나 광고 계약금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판빙빙이 이 과정에서 중국 고위층의 비리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그녀의 휴대폰과 개인 컴퓨터에는 왕치산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료들의 민감한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갑자기 실종된 진짜 이유라는 게 거원구이의 주장이었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한 배우의 이야기가 이렇게 거대한 정치 스캔들과 연결될 수 있다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추이유의 폭로가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설명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탈세 폭로로 시작됐지만 이 사건이 커지면서 판빙빙의 모든 금융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죠. 거원구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조사 과정에서 판빙빙과 왕치산의 비밀스러운 금융 거래가 드러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그녀가 브로커 역할을 했던 수십억 달러의 자금 세탁 증거들이 모두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교수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하셨어요. 중국 당국으로서는 이런 사실이 공개되는 걸 절대 막아야 했습니다. 국가 부주석의 비리가 드러난다는 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중국 공산당 전체의 위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판빙빙을 실종시켰고 3개월 동안 그녀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모든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더구나 판빙빙의 실종 기간 동안 그녀의 모든 통신기기와 개인 문서들이 철저히 수색됐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탈세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치산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아이린이 이번에는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로 일어섰어요.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음모론이에요. 우리나라를 폄하하려는 의도적인 선동이죠. 왕치산 부주성님은 중국의 경제를 살린 영웅인데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말 잘못됐어요. 하지만 은비는 더욱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중국은 해명 대신 검열과 통제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SNS에서는 판빙빙 관련 게시물이 전부 삭제됐고 그녀의 이름조차 검색이 금지됐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법적 처벌의 과정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은비 학생의 지적이 날카롭네요. 중국의 연예인 통제는 매우 체계적입니다. 첨가성이라 불리는 연예인 규제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정한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연예인은 방송 출연이 전면 금지되죠. 판빙빙의 실종은 이런 통제의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미래의 배우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연예인의 영향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이야기는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중국에서는 더 많은 의문의 실종과 사망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판빙빙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난 항공의 왕젠 회장이 프랑스 출장 중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이난 항공의 성장 과정은 매우 특이했어요.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하이난 항공은 중국 하이난 섬의 작은 지방 항공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갑자기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시작했죠. 힐튼 호텔 그룹의 지분 25%를 사들였고 독일의 도이체방크 지분도 대규모로 인수했어요. 심지어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까지 인수하면서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이었죠. 작은 지방 항공사가 어떻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왕치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중국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중국 국영은행들이 하이난 항공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그 대가로 왕치산 일가는 하이난 항공의 지분을 확보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해요. 하지만 2017년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금 유동성 위기가 닥쳤죠.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게 됐어요. 아이링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왕젠 회장이 사망한 지 3개월 후에 발생한 또 다른 실종 사건입니다. 바로 인터폴 총재 멍흥웨이의 실종이었죠. 멍흥웨이는 당시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둔 인터폴의 총재였어요. 그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겠다며 떠났다가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프랑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그제서야 중국 당국이 발표를 했어요. 멍흥웨이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멍흥웨이가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기다려라. 이게 그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장이 자국에서 이렇게 실종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더 의문스러운 점은 인터폴 총재였던 멍흥웨이가 3개월 전 프랑스에서 발생한 왕젠 회장의 죽음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중국 기업인의 의문사를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아이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이런 연쇄적인 실종과 죽음은 우연일까요?
교수님은 반문적 의문을 던지셨어요. 판빙빙, 왕젠, 멍흥웨이. 이들의 실종과 죽음은 모두 왕치산이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니. 꿈꾸던 스타의 길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죠. 그리고 이런 실종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있었던 할로윈 사건은 중국의 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최근 뉴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화웨이의 3단 접이식 스마트폰 광고 촬영장에서 한 젊은이들이 포대를 쓰고 있었는데 이들이 카메라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 젊은이가 판빙빙으로 코스프레를 했다는 겁니다. 2018년 탈세 혐의와 성상납 루머로 실종됐던 그 배우를 말이죠. 강의실 전체가 숨죽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할로윈을 맞아 거리로 나와 코스프레를 즐기려 했지만 결국 모두 체포되고 말았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경찰이 시민들을 연행하면서 부르던 노래였죠. 차 마시러 가자는 노래였는데 이건 공안당국의 소환 조사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작년 상하이에서는 코로나 봉쇄 해제 후 쌓였던 불만과 풍자가 분출됐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코스프레 자체가 금지됐고 주요 공원에는 경찰이 배치돼 인파를 통제했습니다. 이때 조용히 있던 은비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시민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시민들은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며 게릴라식 코스프레를 진행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청년 실업 문제를 풍자하는 백지 시위 형태의 저항이었어요. 리커창 전 총리의 일주기와 맞물려 할로윈 계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이제 아이링은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더 이상의 반박은 없었죠. 중국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처럼 중국에서는 단순한 할로윈 파티조차 정부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연예인들의 활동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생활까지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 중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꿈꾸는 배우의 길, 그리고 아시아 시장 진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꿈과는 다른 현실적인 위험과 도전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판빙빙은 최근에 화웨이 광고에서 컴백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실종됐다가 돌아온 후 그녀는 오랫동안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의 광고에 등장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중국 정부가 그녀의 복귀를 승인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 이상 과거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톱스타였던 한 배우가 국가의 통제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야기. 글로벌 스타를 꿈꾸는 제게는 큰 충격이었죠.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의 양면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만큼의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을요.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이 모두 무거웠어요. 특히 아이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죠. 은비는 제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때로는 작은 시장이지만 자유로운 곳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강의는 제게 스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죠. 강의실을 나와 캠퍼스를 걸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봤어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게 제 최종 목표였지만 아시아 시장 진출도 꿈꿔왔거든요.
특히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며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판빙빙처럼 성공한 배우조차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니. 더구나 예술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고 모든 것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록 시장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작품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DP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만 봐도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K-드라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어요. 결국 배우로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연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제가 꿈꾸는 배우의 모습을 실현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 같아요. 이렇게 중국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사라진 사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 탑배우를 정부에서 쥐었다 폈다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고 확실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대통령이 무언가를 발표하고 한국은 순식간에 떠들썩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탱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본 누군가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루나입니다. 저는 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 현대 아시아의 정치적 변동 수업을 듣고 있죠. 오늘 강의는 뭔가 특별했어요. 한국에 대해 교수님이 특별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오늘은 아시아의 정치적 격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타임라인을 띄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는 것이었죠. 교수님은 시간대별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생중계되기 시작했고 5분 뒤인 10시 28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발표였죠.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는 말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당시 국회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특히 대통령 탄핵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매우 심각했어요. 국회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고 의사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예고되면서 사회적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매우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비상계엄의 선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죠. 담화문이 언론에 배포되었고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11시 25분에는 육군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2분 뒤에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되었죠. 국회의원들과 취재진들은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어요.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봉쇄된 것이죠.
다음 날 0시 7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계엄군 특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했고 0시 45분에는 국회 본청까지 진입했어요. 국회 본청 출입문은 봉쇄되었고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투입된 군인들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여당 대표가 자신의 정부를 향해 이런 경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 1분,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재석 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2시 1분에는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고 4시 22분에는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계엄 투입 병력의 부대 복귀를 명령했어요. 마침내 4시 27분 윤 대통령이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고 3분 뒤인 4시 30분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모든 상황이 약 7시간 동안 일어났다고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가 다시 회복되는 극적인 순간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굉장히 놀랐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 사건이 한국 경제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엄령 선포 직후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어요. 장 초반부터 약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오전 10시경에는 낙폭이 2.4%까지 확대되면서 2450선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는데 하루 동안 약 4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을 막을 수 없었죠.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패닉셀링 현상이라고 평가했어요. 환율 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15.2원이나 급등한 1418.1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원화 채권을 대거 매도하고 투자 자금을 빼내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죠. 특히 역외 NDF 시장에서는 더 큰 폭의 원화 약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반응은 더욱 극단적이었어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단 몇 시간 만에 30%나 폭락하며 8,800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은 주문 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고 일부 거래소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다행히 계엄령 해제 후에는 1억 3,500만 원대까지 회복되었지만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매우 신속했어요. 계엄령 선포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요국들이 잇따라 자국민 대상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재고 지역으로 격상했고 일본 외무성은 여행 연기 권고 조치를 내렸어요. 영국, 호주, 캐나다도 각각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발표했죠. 이는 한국의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예약 취소 사태가 심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입국 취소율이 전주 대비 60% 이상 상승했고 주요 호텔들도 예약 취소가 쇄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대응도 강력했어요. 대사관은 즉시 자국민 대상 긴급경보를 발령했고 모든 영사 업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비자 발급은 물론 이미 예약된 비자 인터뷰도 전면 취소되었어요.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들의 여권 갱신 업무까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주한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군부대나 정부청사 인근 지역 방문을 피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발표했어요. 이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군대 관련 조치도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국방부는 계엄령 선포 직후 전군 비상대 기령을 발령했고 특히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 대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2월 전역 예정자들의 전역이 전면 보류되었고 이는 약 1만 5천여 명의 장병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군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 전투력 유지가 최우선이라며 이러한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해당 장병들과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특히 군 병력 이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요 시설과 교통 요충지에 군부대가 배치되었고 군용 차량들의 이동이 잦아졌죠. 이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계엄령 해제와 함께 이러한 조치들도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전역 예정자들은 정상적으로 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군 병력 운용이 얼마나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강조하셨어요. 이처럼 정치적 불안정은 순식간에 국가 경제와 국제관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때 강의실 뒷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뚜이였죠. 교수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뚜이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나요? 태국인들 입국 심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까다롭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사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선택이 옳았던 거예요. 한국이 태국 사람들 못 오게 막은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갔다면 이번 일에 큰 피해를 볼 뻔했잖아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뚜이 씨,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비상계엄 사태는 이미 끝났고 어떤 인명 피해도 없었어요. 모든 상황이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뚜이는 여전히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위험한 나라잖아요. 뚜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쓰더니 결국 자기들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졌네요. 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계엄군 중 일부는 나중에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해요. 명령에 따라야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씀하셨대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시민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줬어요. 폭력 사태 하나 없었고 시민들은 질서 있게 행동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죠. SNS에서는 가짜뉴스를 서로 경계하고 팩트체크를 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했고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뚜이의 얼굴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죠. 뚜이의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지적하실 것 같았어요. 뚜이 학생, 2014년 5월 20일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순간 뚜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저는 그때 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죠. 그날 태국 군부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바꾸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해결한다는 명분이었죠. 군부는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사실상의 군사 쿠데타로 해석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뚜이는 자리에서 몸을 뒤틀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죠. 당시 태국 군부가 취한 조치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행정 권한 장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의 수장을 군 인사로 교체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군부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갔죠. 민간 공무원들은 사실상 군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회 제한은 매우 엄격했어요. 5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개인적인 모임조차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었죠. 언론 검열도 철저했습니다. 모든 방송국과 신문사의 군 검열관이 상주했고 보도 내용은 방송 전에 반드시 군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특히 군부의 비판적인 내용은 일체 보도가 금지되었죠. 통신 통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군부는 주요 통신사의 서버를 직접 감시했고 SNS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포함한 메시지는 자동으로 차단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자체가 차단되기도 했죠. 교통 제한도 광범위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었고 주요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어요. 시민들은 이동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고 군부가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아예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영장 없는 구금이었어요. 군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누구든 체포할 수 있었고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변호인 접견권도 제한되었고 구금 사실조차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믿기 힘들었죠. 정치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친정부와 반정부 시위대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군부는 쿠데타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누구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국제사회는 이 사태가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비상계엄은 약 7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계엄령은 어땠나요? 뚜이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국의 계엄령은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의회는 해산되었고 헌법은 정지되었죠. 군부는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이는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장기 집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죠. 한국의 사례는 비록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했고 군부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으며 대통령도 결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했죠. 이제 태국의 계엄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봉쇄되었죠. 군부는 주요 방송국을 점령했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매체들은 강제로 폐쇄되거나 검열을 받았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즉시 체포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계엄령은 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이는 태국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치명적이었죠. 해외 투자자들은 태국에서 투자금을 빼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변동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어요. 호텔, 식당, 여행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사회적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거리마다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검문을 받았고 24시간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죠. 통행 금지가 실시되어 밤에는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어요. 이웃 간의 불신이 깊어졌고 사회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가장 심각했던 것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였습니다. 반정부 인사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거 체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도 없이 임시 구금되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이 일상화되었고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었죠.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특히 뚜이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계엄령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국가 안정과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교수님은 이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는 7시간 만에 상황이 정상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 덕분이었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계엄령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실감했거든요. 특히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갑자기 뚜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제가 본 것이 있어요. 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SNS에서 서울 한복판에 탱크가 돌아다니는 사진을 봤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뚜이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프로젝터 화면을 바꾸셨어요. 교수님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서울 도심의 탱크로 보이는 장비가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실제로 지난해 군사훈련 중에 촬영된 것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을지 훈련의 일부였죠. 누군가가 이 사진을 이번 사태와 연관지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진을 처음 유포하기 시작한 곳이 태국의 SNS 계정들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몇몇 정부 지지 성향의 계정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한국의 현 상황인 것처럼 퍼뜨리기 시작했죠. 뚜이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자신의 나라에서 시작된 허위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한국을 비난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죠. 이는 허위 정보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교수님은 이 상황을 교육적 기회로 활용하셨어요. 특히 국제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국가 간 오해와 반목을 키울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수많은 거짓 정보가 퍼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해요. 뚜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자신의 편견과 감정에 휩쓸려 얼마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두 나라의 매우 다른 계엄령 사태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경우 비록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7시간 만에 사태가 해결되었죠. 반면 태국의 경우는 계엄령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했고 그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신속한 사태 해결 과정이었어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했고 군부도 헌법을 준수했으며 결국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했죠.
이는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진실과 허위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어요. SNS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아 정치는 매우 복잡하고 각 나라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대신 각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두 나라의 정치적 사건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까지 배웠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요? 편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문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하루였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한국을 무시하는 태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계엄령 선포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래도 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계엄령이 해제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